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보적 경제학자이시고요. 그리고 현실 문제에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참여하는 지식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사실상 우리 경제가 내후 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신 유 교수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들을 보니까 주요 정치인의 어떤 그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 자문단에 참여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대학원장으로 그게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정치 중립이 의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이렇게 멀리하고 작년 11월 달에 뒤늦게 정년 퇴임을 했어요. 개인의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연금 신청도 하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게 나라가 갑자기 우리 저 젊은 시절에 또 그 끔찍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나가면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고 저도 모르게 여의도에 가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연락을 해오셔서 성장 전략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장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이런저런 또 정책 자문 해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성장과 통합이라는 이제 단체 만들게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이 거리에서 탄핵 인용을 위해서 투쟁했던 것처럼 정책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셔서 이재명 전 대표하고 가졌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이런저런 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재명의 싱크탱크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성장과 통합 단체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도 성장 전략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3, 4, 5 성장이다. 국민들께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세계 4대 수출국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목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3%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2% 그 이하로 지금 이미 내려간 걸로 15년 전만 하더라도 5%, 5년마다 1%씩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국민들 뇌리에 심지어는 경제 전문가들도 거의 뭐 자연법칙인 것처럼 5년 지나면 또 1% 내려가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기관에서 전망한 것 자체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이제 0%대, 뭐 0.8%, 0.7%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전망으로 돼 있는데 결코 그렇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잠재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뭐 돈을 풀고 뭐 경기를 띄우고 뭐 부동산 건설 경기를 띄우고 해서 좀 성장률을 끌어올려 보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기초 체력 자체를 끌어올린다. 성장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풍요롭고 여유 있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삶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성장 과정 자체가 약자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지금 현재 경쟁에서 좀 밀리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성장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다. 성장 과정에서 국민 통합도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통합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3, 4, 5 뭐 성장 전략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네. 알기 쉬운 건 좋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747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좀 높게 세우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10년 안에 일본처럼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기 대통령 아마 임기가 2030년일 테니까 그때까지 3%로 올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인 것 같은데 너무 야심찬 거 아닌가요? 우선 이명박 정부 747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그 747은 그야말로 무리한 계획이었고요.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저도 이제 이걸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정책으로 나온 게 고환율 수출을 늘리고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도 이제 경제적 환경이 어렵고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초 체력 자체를 끌어올리고 해서 잠재 성장률을 올린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뭐 경기를 막 부양하겠다. 경기 관련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얘기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너무 장밋빛 계획 아니냐?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 그때 747과는 달리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데는 생산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 가장 중심에는 AI의 전면적인 활용, AI 전환이라고 하죠. 그것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4, 5에서 3은 이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셨고 4는 이제 세계 4대 수출국으로 이제 올라가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대외적으로 관세 전쟁이 벌어져서 국제 무역 규모 자체가 이제 줄어들 우려가 큰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들이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거 싶은데 처음에 사실은 3, 4, 5 성장 전략이라는 것은 비상계엄과 국회에서의 탄핵 이런 것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때 물론 트럼프 당선자였죠. 관세 부과를 뭐 공언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뭐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었고 어쨌든 그것과 관계없이 수출 4대국이라는 건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세계 4대 수출국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중국, 미국, 독일 1, 2, 3등은 워낙 그 규모가 커서 우리가 뭐 거기하고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게 지금 일본하고 네덜란드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가 잘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해보자 수출 환경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죠. 지금 저희가 1인당 작년에 아마 36,000불일 텐데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5년 뒤면 뭐 아주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는 올라가긴 했지만 4만 불, 5만 불 가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 그 어떤 혁신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단기간에 가능할까? 그거 정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사실 이건 굉장히 소박한 목표예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3만 5천 달러였어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소득이 하나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안 올라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리 소득이 올라가도 달러로 계산하면 이게 내려가 버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원화 가치만 정상화되더라도 그것만 해도 4만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뭐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니고 2030년 아니고 2029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생산성 관련해 가지고 AI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뭐 AI 국부 펀드, 국민 국부 펀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실현 방안이 있는 건가요?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생활에서부터 다양한 모든 그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올리는 일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솔직히 얘기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러죠. 근본적인 그 AI 그 근본 모델 이런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는 거고요.
그 뭐 워낙 어마어마한 뭐 그런 게 들어가니까 딥시크처럼 뭐 우리도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경쟁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보다도 한국은 그 새로운 트렌드를 굉장히 잘 수용하고 신기술을 도입한 그런 제품들의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비자들의 그런 뭐 수준도 눈높이도 까다롭고 해서 한국이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데 이 AI를 모든 면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는 대한민국이 진짜 앞서 나갈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이 제가 아까 IMF 위기도 빨리 극복할 수 있던 게 우리 제조업 기반이 좋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경쟁력이 이제 자꾸 좀 악화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이 우리 수출기를 막으려고 저러고 있고 투자하려면 한국에 하지 말고 미국에 뭐 이러고 있고 이제 중국은 기술 수준도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분야도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질러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저가 물량 공세까지 막 해버리니까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먹거리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역시 AI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조업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서 쌓아온 공정과 제조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숙련공들의 노하우들이 있고 이거를 빨리 데이터화 시키고 그런 표준 데이터로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사실은 그 아시아 각국하고의 그런 데이터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모으는 아시아 데이터 허브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데이터 허브요.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자율 제조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제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숙련공은 자꾸 이제 나이 들어가고 이게 농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농촌에도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없다 그러는데 제조업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하기 싫다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제조 관련 일자리가 사실은 그런 엔지니어링 서비스 AI 이쪽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도록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프로젝트고 사실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당연히 농업, 서비스업, 교육, 의료 모든 데서 AI가 잘 활용돼서 전면적인 그런 생산 향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다. 어떤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AI와 이제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AI 이제 강국으로 해서 앞서 나가고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좀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이제 자본력과 그다음에 인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두 가지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 자본력 관련해서 구상하는 거는 AI 그 국민 펀드예요. 이제 국부 펀드가 뭐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랍에미리트나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석유 팔아서 만든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본에서 그 GX 펀드라고 해서 GX 컨소시엄이죠, 사실은. 그냥 단순히 펀드가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해서 거기는 그 GX니까 녹색 전환이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대기업들 또 금융기관들도 다 여기 펀드에 출자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거를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투자하도록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좀 그만하고요. 이런 데다가 우리 미래를 위한 우리 생산성을 올리는 이런 데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 충분히 그럴 만한 유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의 AI 전환을 위한 펀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이게 잘 되면은 혜택을 받을 기업들도 많이 있고
사실 뭐 한국 경제가 잘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런 큰 손들도 여기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야지 이거를 열심히 할 인센티브도 생기죠. 이 펀드가 잘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컨소시엄 플러스 펀드로서 그런 AI 국민 펀드 이런 거를 좀 대대적으로 조성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략적 산업 정책의 시대다. 지금은 바이오도 있고 콘텐츠 쪽도 있고 디펜스 쪽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산업을 어떻게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AI 국민펀드 비슷하게 좀 영역에 따라서 국민펀드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기획하고 마중물 투자도 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하고 그래서 산업 성장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 하면 우리 지금 KIC 모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그런 사실상 좀 관리하는 수익성 관리하는 그런 건데 AI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험 자본 투자잖아요. 모험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보유고를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새로운 다른 모델일 것 같은데. 다른 모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펀드는 뭐니 해도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전 세계 3위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부가식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처럼 이렇게 적립금이 많이 있는 그런 연기금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 세계 펀드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모험 투자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제한된 부분을 고수익을 노리고 하는 뭐 그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쪽은 생각하지 않고요. KIC도 한 300조 가량 규모가 있는 펀드인데 이거는 우리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환보유고는 급할 때 땡겨다 써야 되니까 이런 장기 모형 투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정 외환보유고를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도한 외환 보유고는 사실 그래서 KIC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뭐 무조건 미국 국채만 사갖고 있을 일은 아니다 해서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건데 조금 더 과감하게 국민 경제의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에 일부 투입할 수 있겠다. 그런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모태 펀드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그 모태 펀드를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모태 펀드를 확대해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좀 정책 자금 중에서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활용하고 큰 기본적인 것은 각자 이 조금조그만 펀드들이 다 이렇게 해서 생기고 저렇게 해서 생기고 했는데 자기 논리에 갇혀 있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이런 굉장히 심각한 위기 여기서 어떻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들을 필요하면 통폐합도 하고 투자 관련된 규정을 바꿔야 되면 좀 바꾸고 해서 이런 국가적인 전략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일본, 유럽, EU, 유럽연합까지 다 이제 국가 산업 정책을 좀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아마 사상 처음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전통 산업도 부흥시키고 또 전략 산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국가 대항전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업 정책을 기본적으로 해왔잖아요. 그 힘으로 이제 사실 지금 선진국에 올라간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과의 돈 싸움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 어떤 거버넌스, 정부만으로는 안 됐고, 이제 민관의 어떤 협업 체제라든가
기존의 어떤 뭐 R&D 투자 시스템이라든가 뭐 혁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다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네, 혹시 뭐 그에 관한 뭐 좀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가요? R&D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게 다 중요한 얘기니까 뭐 천천히 하나씩 합시다. 우선 산업정책인데 지난 40년 정도 되죠.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조어가 풍미했을 때는 산업정책이 그 더티 워드죠. 산업정책이 막 저런 이 국가의 시장 개입, 저 비효율성 조례, 보호무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배관시 됐었죠. 사실 이런 개도국들 중에서 놀라운 그 성장을 통해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들을 보면 처음에는 일본이 그랬고요. 일본의 그 유명한 뭐 미티의 기적 아닙니까? 뭐 한국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뭐 베트남 등등 해서 이런 나라들이 다 이거 산업 정책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 워낙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제 맞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산업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많이 된 것 같고 사실 저기 이 미국이라고 뭐 산업 정책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 인터넷이며 위성 GPS 이게 한번에 뭔지 모르겠네. 포지셔닝 시스템 뭐 등등 그 중요한 기술이 그 미국에 다 저 정부 돈으로 이제 국방성 주도의 그런 그 달파라고 하죠. 그쪽에서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돼서 나온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미국 경쟁력에 산업 경쟁력에 큰 바탕이 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는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하겠다고 나서고 무한 경쟁의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노하우가 많은 거죠.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좌충우돌하고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어제만 해도 갑자기 이제 뭐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컴퓨터 뭐 이거는 이제 관세에서 해주겠다. 뭐 그랬더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야 이거 뭐 팀쿡이 뭐 당신 취임식 하는데 돈 많이 내고 그러니까 거기 봐주냐 이게 무슨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또 뒤집었더라고요. 아니다. 그 잘못된 거다 하고서 또 말을 뒤집었고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하면 과연 다 미국에 이제 공장이 돌아와가지고 미국 제조업이 부흥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꼭 나쁜 게임이 아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산업정책 하면은 뭐니 해도 70년대 중화공업화가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상징하는 거는 포항제철이죠. 포스코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나 그때 세계은행 또 일본 정부 이런 데서 다 아유 참 꿈도 야무지시네요. 저기 대한민국은 우리가 딱 보니까요 비교 우위가 이런 거 옷도 좀 만드시고요. 가발도 거기는 또 촘촘하게 잘 짜고 뭐 라디오 조립하고 이것도 젓가락을 써서 그런지 이런 뭐 조립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매우 노동집약적인 이런 거를 하는 게 당신들한테 맞는 거다. 그 쓸데없는 꿈 꾸지 마라. 그러고 자금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빡빡 우기다가 잘 안 되니까 일본의 이제 청구권 자금 그것도 활용하고 해서 그 신일본 제철 낙후된 시설 들여와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쪽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뭐 기업이 진입을 하고 한물 간 산업에서는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고 이윤이 떨어지니까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시장인데 지금은 굉장히 큰 전환기잖아요. 세계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고 기술이 이제 AI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그 큰 변화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은 여러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전략적인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개도국으로서 비교 우위는 비록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있다고 하나 우리가 진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고 하려면 이런 중화학공업화가 필요하겠다. 그걸 하려면 우선 그 철강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제 등등 이런 게 쭉 있어가지고 정책이 추진이 됐던 거고 그때 파트너가 재벌이에요. 재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건 70년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한테 이거 임자 조선업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우리 정주영 회장이 이 머리를 긁으면서 그거 제가 그거 뭐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돈도 엄청 많이 드는 거고 또 경기에도 엄청 타는 그런 건데 그거 제가 하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좀 어려움도 겪으시고 뭐 해서 하게 됐는데 그 대신 정부는 우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책임지겠다 해서 조선소를 그래서 만들었더니 바로 석유 위기가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오니까 이거는 경기 민감 산업이라 가지고 배 주문이 이제 하나도 없고 돈은 많이 투자해 놨는데 그래서 힘들었죠. 그때 이제 다 또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뭐 모럴 해자들도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효자가 된 거죠. 80년대에 수출이 우리가 많이 늘고 3조 호황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무역 흑자도 크게 내고 하면서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요게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AI 전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이 주도한다는 게 이렇게 재벌 중심 경제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대기업들이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더 약자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 그런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성공적인 AI 전환,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 제조업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생태계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기업 혼자 잘 나가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산업마다 이게 패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모빌리티, 뭐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 뭐 다 파운드리는 이제 큰 제조 시설인 거고 다양한 설계자들, 패블리스죠.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 그거 이제 아이디어 좋고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뭐 설계해서 요거 좀 만들어줘, 저거 좀 만들어줘 하는 그리고 테스트하고 이제 실증하고 인증하는 부분 그리고 소부장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일본한테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소부장 이거 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생태계를 함께 키우고 혜택을 국민들이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제 국민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구조로 가서 새로운 그 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산업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 말씀 나온 김에 더 여쭤보면 R&D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윤석열 정권에서 뭐 R&D 예산 뭐 삭감해가지고 과학기술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R&D 예산 어떤 투자라든가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R&D를 갑자기 엄청 삭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우리나라 R&D 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누군가 했겠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또 정책 결정에 여러 가지 또 이해 못할 요소들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리고 이 비효율적인 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효율적인 R&D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이 일체 없이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의대 정원 뭐 하는지 하고 뭐 그거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은 뭐 전부 처단하겠다 하는 무슨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건데 전격적으로.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문제의식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R&D 투자를 전 세계에서 GDP 대비 R&D 투자를 1등, 2등 하는 그런 나라인데
R&D의 성과는 이건 뭐 네이처지에도 나왔고 제가 이거 한 20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거예요. 맨날 이제 그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투자를 늘리냐 이걸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뭐 투자하면 좋고 뭐 당장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은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안 생기고 생산성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경제 문제는 투자 부진이 아니고 투자율은 여전히 뭐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투자 부진이 문제가 아니고 혁신의 부진이 문제고 그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런 좀 기득권을 누리는 대기업들이 물론 국제 경쟁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 안주하는 경향,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많은 기업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R&D 시스템이 이게 추격형이거든요. 선진국 기술을 빨리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방도 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과학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뭐 R&D 수준도 높아졌습니다만은 그 전환 과정이 굉장히 느려서 지금도 보면은 미래의 기술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R&D를 해야 된다.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 그런 전략적 산업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에 좀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역량을 좀 쏟아붓고 할 것인가. 해야 하는 R&D에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필요하고 뭐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 산업 정책과 연계돼 있고 이거는 사실은 기업하고 이제 같이 민간하고 협력해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수요 기반 R&D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산업 현장에서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게 필요해 하고 하는 것들이 R&D 시스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이것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기초 연구 기초 연구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그 R&D 시스템도 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 4, 5 전략 이건 주로 이제 성장 쪽에 치우친 전략인 것 같은데 뭐 분배나 통합 쪽은 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이재명 전 대표 경선 출마 선언할 그 동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성장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배,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도 못지않게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당연히 둘 다 중요한 거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성장 전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원래 이제 제가 뭐 전공이 이런 성장, 경제 성장론 쪽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제가 아무래도 먼저 정책을 했었던 거고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어쩔 때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요.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경제의 3대 목표. 물론 미시경제학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 합니다. 효율성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시경제학의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성장, 분배, 안정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금융위기가 난다 어쩌고 하면은 뭐 안정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성장은 뭐 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분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분배를 개선할 건지 강조를 둬야 되고 근데 한국 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한국 경제도 이런 그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간 이게 막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됐었죠. 특히 기억해 보시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 3명의 그 메이저 후보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단일화는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세 분이 경쟁하다가 아마
제 기억이 맞나요?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이 세 명의 공통적으로 전부 1번 공약이 경제민주화예요. 그건 그거의 시대 정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었으니까 제가 글을 뭐 쓰면서 세 사람이 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니 참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씁쓸하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다 제대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젊은이들이 뭐 3포 세대다 하고 소득 분배 불평등을 넘어서서 지금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다. 이게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 기업이 동네 골목상권까지 뭐 다 이렇게 하냐 그러고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불거지던 때예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시적인 분배 지표로 봐서는 지난 한 10년간 더 악화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뭐 약간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어느덧 우리가 뭐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까지 처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런 사회 갈등 수준이 극에 달했잖아요, 지금. 그 이면에는 보면은 이런 불평등과 분배의 갈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 이제는 성장 없이는 안 된다. 지금 가족이 사이가 좋으면요. 아빠가 그냥 직장에서 우리 직장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뭐 임금도 삭감되고 뭐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좀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살자. 알겠습니다. 뭐 이게 다 되는데 아빠 나는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 무슨 뭐 애들이 이거 뭐 다 패딩 입는데 나 안 입으면 나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갈등 수준이 높아가지고 성장을 되살리지 않고서는 분배 문제 해결도 지금 보세요. 뭐 우리가 세금 올려가지고 재분배 더 합시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이 성장을 모멘텀을 되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우선 강조를 하는 거고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을 제가 산업정책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냥 재벌 중심 파트너십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런 생태계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노동시장 진입을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뭐 취업 준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그런 청년들을 위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 정책을 설계를 하고 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소위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분배 친화적인 성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부터 분배를 할 때도 성장 친화적인 분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할 때도 분배 친화적인 성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복지 정책 혹은 분배 정책 이런 거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 자체를 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성장에 부담을 주고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그것도 다 디자인하기 나름이거든요. 더 효율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적어도 중립적인 그런 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지금 아마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일 텐데요. 우리는 이제 뭐 재정으로 하기보다는 극복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출이 이제 과다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연체율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 현상도 여전한 것 같은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과다 부채하고 공급 과잉 문제는 뭐 어떻게 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코로나19 때 정부에 이제 정책 자문을 했었어요. 생활방역위원회. 네, 생활방역위원회가 코로나 대응 정책을 세우는 그런 위원회였는데 그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해줘라.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된다. 아니,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해놓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어떡하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범사업 형태로 이제 조금 반영되고 뭐 이런저런 게 뭐 하다가 제가 좀 좌절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빚만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렵죠. 더군다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되면서 이제 배달, 이렇게 온라인 판매 이런 게 막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또 더 어려워지고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만기를 또 뭐 연장해주고 그리고 지금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는 공급과잉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새 출발 기금 같은 거를 이제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금융 지원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키울 것이냐. 부분적인 뭐 부채 탕감을 비롯해서 금융 지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자꾸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특정한 가게 하나가 차원에서 이거를 대안을 세우기보다는 그 상권이 있잖아요. 그 뭐 시장일 수도 있고 어떤 거리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상권 차원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이 상권 자체를 좀 살리고 요 가게도 어디에 좀 보완을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는 경우는 뭐 업종 전환도 하고 해서 살리는 그런 어떤 컨설팅이죠. 그런 것과 연계해서 금융 지원도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좀 접고 이거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뭐 지역 신보라든지 소상공인 재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지역에서 여러 기관, 여러 또 스테이크홀더가 상인들이 서로 뭐 협동도 하고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고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기본소득 공약으로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정치인인데 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뭐 재정으로 이제 감당하기 어렵고 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어서 이제 뭐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기본소득이라는 것보다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사회가 이제 기본소득을 고집하지 않고 어쨌든 그 정신 자체는 뭐 좋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어떤 평등권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소득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 그리고 뭐 돌봄 서비스 뭐 등등 그런 등등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기본 생활 보장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기본소득을 하는 것은 지금 우선적인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뭐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건전재정, 뭐 재정 정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건전재정을 이제 기치로 내세우면서 그러면서도 또 뭐 부자 감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기 정부는 뭐 재정 정책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여러 가지로 망가뜨렸는데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재정이죠. 그래서 차기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작년에 4%, 그렇죠. 4%가 넘었죠. 뭐 말로는 건전 재정을 한다면서 그래서 막 지출도 그렇게 마구 삭감하고 뭐 R&D 예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서 결국은 이런 또 막대한 그 적자를 만들어 놓고 세입 기반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정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물려받는 살림살이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AI 국민펀드 말씀드렸는데 재정도 필요한 역할은 해야 되는데 재정을 마구 그냥 투입해가지고 또 써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 우선 하나 드리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건전 재정이라는 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통상 환경 악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산업 정책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AI 전환을 제가 얘기했는데 정부도 AI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AI 정부가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뭐 그 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공 서비스 뭐 다양한 게 있는데 AI 세정도 중요해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소득 파악을 정확히 해서 탄로소득, 소득 있는 곳에 이렇게 공평하게 과세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서 우리 같은 이제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은 뭐 유리할 지갑이다 그러는데 딱 봐도 뭐 엄청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해서 훨씬 좀 투명한 그런 또 더 효율적인 그런 과세 행정 이런 걸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출 구조 조정도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깎듯이 그렇게 무슨 예산 삭감이 아니라 과거에 대목마다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 각 부처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처에서는 이거 하겠다 우리 부처에서는 이거 하겠다 해서 막 약간 그 중복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뭐든지 하나 생기면 그 다음에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국가적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과 기능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요. 정말 실효성이 지나가 버린 정책 해봤더니 비용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다든지 그런데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이제 왕왕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규모 있는 지출 구조 조정을 욕좀 먹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지 않은 재원을 거기서 마련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그 세입 기반 이제 되게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세입 기반 확충하기 위해서 AI 과세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세금 정책은 주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조세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학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제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경제 정책에 관한 그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자문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솔직히 고백하자면 굉장히 이게 예민해요. 저는 어떻게 해서 우리 그 나라에 필요한 국가 정책과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재정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세금을 효과적으로 그 조세 체계를 이제 효율적이고 형평성도 증진하고 선심성 세금 감면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손봐야 된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옛날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대대적인 세금 감면도 했죠. 부자 감세도 했지만은 그 세제 개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화하고 투명하고 한 그런 면에서는 경제학자들한테도 평가를 좋게 받아요. 또 그런 좀 조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금 올리자는 얘기는 이제 그 정치인들은 절대 안 하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은 이제 민간 부분이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한다고 하지만 전체에 아마 10%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취약계층의 어떤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에 어떤 투자가 더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근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들한테 비판받은 가장 큰 정책 실패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그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이제 엄청 비난하면서 자기네는 이제 많이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안 지었어요. 안 지어서 3기 신도시도 착공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잘못하면은 차기 정부가 이걸 또 윤 정부의 뭐 재정도 그렇습니다만 이쪽에서도 덤태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거는 이게 뭐 임대가 됐건 분양이 됐건 그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주택 공급 전체를 국민들 보시기에 아 이거 좀 제대로 된 계획이고 뭐 한다고 막 그림 그리면서 뻥 쳐놓고 이게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그런 계획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행될 공급 계획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불안해서 뭐 또 막 영끌 투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 공급 방안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콤팩트 도시예요.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거는 로케이션이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콤팩트하게 해야지 또 환경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는 어디 이제 집질 땅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콤팩트 방향으로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저도 뭐 특별한 관계도 있고 이 노설 의원님이 이렇게 직접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에만 해도 아마 주민복지센터가 400개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 400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복지센터는 역세권에 있는 것도 많고 뭐 대체적으로 교통이 좋은 누구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데 이렇게 있는데 저층입니다. 예, 예, 다 저층으로 돼 있어요. 우리 콤팩트 시티 개념으로 이걸 이제 주상복합처럼 올리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철도의 나라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은 역사들이 굉장히 그런 콤팩트 시티로 다양한 시설들 뭐 호텔, 상가, 뭐 식당가, 서점 막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데가 많고, 그런데 공용 공간을 이거는 이제 땅 사들이는 게 비싸가지고 문제 아닙니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공공주택을 좋은 위치에 상당한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저는 특히 청년들이 야 이거 내가 언제 벌어가지고 집을 사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좌절. 부모한테 유산 받은 애들하고 나하고는 처장지차니까 뭐 영끌 투자하고 뭐 하고 전세 사기도 당하고 여기 느끼는 좌절감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제가 일찍이부터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뭐 요구도 하고 뭐 정말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래놓고 안 해가지고 제가 화가 좀 났었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급 방안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기존에는 이런 정책이 전혀 없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나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지금 이제 통상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대미 미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뭐 주로 전략산업 위주였고 이번에는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철강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내 어떤 산업 공동화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국으로 이제 다 짐 싸가지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거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 모든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미국 가면 규제가 없는 줄 아는데 여기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예. 기술자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면 한국에서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민 이거 다 때려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 그러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이죠, 사실. 그 시장 경제라는 거는 원래 그래요. 요거는 내가 하던 거니까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경쟁인 거예요. 그러면 더 정신 차리고, 그래? 네가 감히 그걸 한단 말이야? 보니까, 이 장난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는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 이제 앞으로 이거는 네가 해. 나는 사실 이 경험을 갖고 보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자원의 배치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혁신이 일어나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 제조업 자체를 우리도 보호하자 이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 핵심에는 AI 전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경제와 또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와 그리고 중국 경제와 어떻게 경쟁하면서도 너는 요걸 잘하니까 이쪽하고 우리는 요걸 잘하니까 요걸 결합하면은 전체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제조업 공동화가 결코 필연이 아니다. 아무리 뭐 지금 통상 질서가 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전부 뭐 고립 경제가 되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고 한 게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 때도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와서 이제 더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야, 이제는 뭐 세계화가 끝났냐 어쩌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WTO도 좀 지켜내고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국제적인 이런 그 분업 통상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지켜내는 그런 국제적인 노력에 한국이 뭐 통상 국가로서 앞장서서 이제 그런 노력도 하지만 이런 산업구조 재편에 또 좀 기민하게 대응하고 여러 나라와 그런 협력관계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 보수 언론에 이제 뭐 논설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뭐 가장 큰 걱정이 뭐냐, 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될 거다 우리나라.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기본소득 관련됐던 문제 그리고 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 것 뭐 다 뺏어다가 인기 끌려고 막 나눠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성장 전략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하고 알고 지낸 게 오랜데 쓴소리도 조금 했어요. 제가 그런 진보 성향 학자로서 제가 뭐 불평등 문제, 뭐 경제 문제와 문제 쭉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지향을 제가 반대하지 않죠. 당연히 제가 또 이재명 전 대표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원천적인 그 정의감, 공정 이거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을 해내는 행정가로서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만들어내는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 돕는 일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 차원에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배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배 정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 친화적인 분배를 하는 게 좋다. 성장 정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배 친화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우선 이제 그런 정의감이나 또 민생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관심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많이 가셨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여러 경험을 겪으시면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분도 성장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경험을 하면서 생각이 더 성숙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균형감이 생겼다. 그거를 제가 보증하겠습니다.